XSFM입니다. I, D, W, K. 그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관심 없이 뉴스를 보시면 왜 단독 속보라더니 며칠 전에 들었던 듯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나 싶으실 겁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취재 결과가 나오는 것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이제까지 검찰이 확인한 사실들은 높은 확률로 범죄자의 죄목이 되고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25년 2월 마지막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내란 수계의 죄목을 점검하고 진행되는 형사재판의 구도를 예측해 봅니다. 사법 PK. 589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박판규 변호사가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네, 건조 에디터와 저는 수업을 듣고 있을 거고요. 듣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수요일에 아침에 연합뉴스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는데 명태균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제목 뽑아내기 좋게 말해줬죠. 오세훈, 민주당의 아버지는 명태균. 다운표. 굉장히 의존. 네, 이건 두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제발 특검 거부해주세요. 만약에 상설특검 들어가면 특검 후보 추천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오세훈은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제가 잡혀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또 하나, 언론인 여러분,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하던 대로 이재명만 쭉 싫어해 주세요. 여러분 몇 년간 그거 잘하셨는데 요새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나쁜 정치인은 무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뒤지다 보면 명태균이 나오고 명태균을 뒤지다 보면 김건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뒤지다 보면 검찰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비해서 유리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설문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 친해진 타임라인과 아주 겹칩니다. 네. 이준석과 김종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얽혀 있죠. 이걸 흔들지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는 검찰도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수사를 검찰은 계속해서 하지 않고 싶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명태균도 마찬가지고요. 오세훈 잊지 않아 주시는 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세훈은 어차피 이제 대선에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잊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세훈도 잊지 않아 주시는 게 검찰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타 2피. 네. 오세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폭동에 대한 검찰의 디스크립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하고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다시 만난 민중가요, 새노래 프로젝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4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Big Green.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여름날 음악 프로듀서 단편성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조국과 청춘의 1996년 곡을 리메이크한 성과영의 우산입니다. 겨울날 굳은 진눈깨비 속에서도 서로를 지킨 시민들을 위한 음악. 민중가요의 새로운 발견, 새노래 프로젝트 2025년 2월 24일에 발매합니다. 텀블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김이 뭐 다 똑같지. 소금 바르고 기름 바르고 그냥 구우면 끝 아니야? 이게 뭔 요리도 아니고 그냥 반찬 하나일 뿐인데 뭘. 뭐? 프리미엄 원초? 에이 됐어. 수정불판에 3번 구웠어? 아이 얘기도 꺼내지 마. 그래봤자 김이지 뭐. 근데 밥 한 그릇 뚝딱이네. 그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오늘의 김 광고. 제가 오늘 점심에도 김을 먹었걸랑요. 네. 김을 먹으면서 정말 그 메뉴에 어울리는 김의 중요성을 뼛속으로 진짜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는 네. 김에 되게 후해요. 네. 애들이. 무슨 김이어도 있으면 좋아합니다. 네. 나이 먹어서 취향 생기는 게 나이 먹어 제일 나쁜 게 취향 생기는 건데 그쵸. 김에 취향 생기는 날이 옵니다. 네, 저희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였는데요. 김치찌개에 그냥 조미김 너무 짠 거 있으면은 너무 짜요. 더블로 짜기 때문이죠. 그렇죠. 구운 김이 있어야 돼요. 네, 식당 창업하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파쇄김 그냥 사기 비싸다고 조미김 자르시면 항의 들어옵니다. 그럼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모든 종류의 김을 다 구비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잘하는 걸 구비해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마트에서 아무 김이나 골라 잡아오시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적절한 소금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반찬에 따라 중요하고요. 너무 짜지 않아요? 네, 적절한 기름칠도 중요합니다. 고기 먹을 때 너무 기름진 김이 있으면 싫어요. 봉지에서 꺼내 그대로 식탁에 누워도 식탁이 기름칠되지 않는다는 후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건 조물주도 놓친 포인트라고 합니다. 청정한 서천바다의 최고급 원초, 특허받은 천연 수정 불판에 3번이나 구웠습니다. 그 말은 불향이 난다는 얘기죠. 네. 바삭함은 기본이고요. 오늘 저녁은 뭘 먹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식탁 위에 최후의 보루 오늘의 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의외인 인기에 힘을 입어서 전장김은 일주일 후에나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에 공기구멍을 살짝 내주고 전장김 포장 봉지를 그대로 3번 접으면 네. 그냥 김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밥 먹는 데 쓰는. 가위를 쓸 필요 없군요. 그렇습니다. 최상목은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김 접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김 사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그 설 때 집에 그 선물 세트인가? 네. 그거 여러 개 사서 그냥 논아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도시락김을 먹은 다음에 전장김을 먹었다고 할 것입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5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달렸죠. 아직 폭동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나오는 공소장의 6번 항목, 오늘 저희가 읽어드리는 구체적 폭동 행위 항목입니다. 계엄사령부 구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검찰은 다시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폭동은 이제 내란죄에서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이제 그런 걸 폭동이라고 하는데, 네. 이 폭동 행위가 이제 결국 내란죄에서 중요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동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있었느냐,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 이게 적혀 있는 건가요, 교수? 그건 이제 학문적인 정의고요. 네. 이제 그 법상으로는 이제 폭동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12월 3일에 생방송을 진행하던 JTBC의 아마 김필규 앵커였을 겁니다.가 했던 말이 제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보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창을 깨고 들어가는 707 부대원들을 보면서 제뉴어리 6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도들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얼른 딱 봤을 때도 폭동 같다라는 표현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날 밤에 저는 정말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왔거든요. 혹시라도 총이 발사될까. 네, 정말. 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과연 저기서 밀고 들어오면 본회의장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날 이제 그 UPG도 그날 가셨다면서요. 네. 근데 갈 때 그 긴장감이 있어요. 예. 그때 그리고 서울 하늘에 헬기가 두두두두 날기 시작했고. 저는 긴장은 그 UH-60을 처음 봤을 때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총을 든 군인들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폭동 행위인데 이제 폭동 행위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계엄사령부가 구성이 되고 소집 면역이 내려집니다. 이게 지금
이 우리 뭐 바보 코스프레를 시전하고 있는 이제 박한수 네. 이 총장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인데 다 땡땡이군요. 이제 박한수의 지시로 2024년 12월 3일 날 22시 47분경 이제 선포 10분 뒤죠. 2시 30분경까지 육군본부 소속 부장 실장 34명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뭐 통신망 운용해서 육군 그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에 대형버스 2대에 탑승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계엄사령부를 하려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박한수가 2024년 12월 4일 날 03시 03분에 육군본부에 대기 중 참모진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것이 박한수가 계속해서 바보인 척을 하는 그 항목입니다. 특조위에 나와가지고 3시에 왜 출발했어? 국회는 해제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계엄과장이 해제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일머리 없다고 타박을 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람 지금 03시 03분경에 해제가 됐는데 지금 출발하라고 그때 지시를 합니다. 계룡에 있는데. 예, 계룡에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차는 03시에 출발했다가 0시 30분에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 다시 돌아갑니다. 계룡에서 용산을 향해 가다가 계룡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박한수 또 뭘 하냐면 12월 4일 00시 06분경에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합참의 그 차장에게 계엄사령부 2실 8처 구성할 군인 군무원 소집을 지시를 합니다. 계엄사령관이 할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에 이제 그 사람이 곧바로 이제 합참 소속 전원에게 즉각 소집 명령을 내려서 이거를 기조실장명으로 발령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박한수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국회 외곽 봉쇄를 합니다. 자, 박한수가 한 일은 그거였고 지금은 네. 경찰입니다. 예, 경찰입니다. 경찰, 그다음에 특전사, 수방사, 그다음에 이제 체포조 이런 것들을 쭉쭉 하게 되는 거죠. 경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은 뭘 했냐? 경찰은 1차 국회 봉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김봉식이 이제 아까 말한 출동하는 기동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국회를 봉쇄를 하죠. 그래서 문 위치 파악하고. 네, 그러면서 모두 이제 그 국회의원도 모두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습니다. 네. 그러다가 김봉식 현장 지휘관의 건의를 받아서 22분 59분경, 그러니까 지금 선포되고 한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죠. 11시 정각쯤. 네. 그때 조지혁에게 전화를 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지혁가 그러면 일단은 국회의원을 통과시켜라 라고 말을 해서 11시 7분에서 17분 사이에 일부 허용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1시 17분경이에요. 근데 피고인이 윤석열이 11시 23분경 한 이제 10분 정도 지났죠. 근데 그때 그 TV를 그때 보셨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보도가 나와요. 맞아요. 네, 그때예요. 그때 박한수에게 전화해서 포고령이 발령되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국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네, 그러면서 포고령을 그 조지혁 경찰청장에게 알려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고령이 발령된 그거를 조지혁 청장에게 알려주죠. 아니 정치활동 금지라고 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지혁 경찰청장이 다시 김봉식에게 연락하고 그다음에 김영현도 김봉식에 연락하고 이래서 다시 국회의원도 모두 출입 금지라고 다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박한수가 또 등장하죠. 박한수가 김영현과 여인영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오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아서 00시 59분경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 증오를 재차 요구합니다. 요거는 01시 3분경에 해제 의결을 했는데 그 직전이죠. 그러니까 박한수는 지금 국회에 그 경찰 증언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12월 3일 11시 30분경부터 국회 해제 의결 직전 그때까지 비상개혁 그 해제 요구를 가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 6번을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 다 체포해. 다 받으려.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고령이 이제 중요했던 이유가 이걸 잡아들일 근거를 포고령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고문이 먼저 공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포고령이 늦게 나온 거죠. 어쨌든 포고령이 그 법적 근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방사는 이제 국회에 다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수방사는 이때 당시에는 헬기로 진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헬기는 특전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방사가 이제 국회에 출동하고 특임대대, 수방단, 경찰단, 경비단 이렇게 나오는데 공소장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고 몇 명 들어가고 뭐 실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막 그 나열식이어가지고 설명하기가 너무 좀 지루하고 이 부분은 그냥 스킵. 저는 근데 그냥 뭐 봤던 장면이 기억나기 때문에 대충 이해를 한 게, 네. 수방사한테 명령이 내려가고 움직인 게 이제 11시 반부터고,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보면서 궁금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네. 경찰이 군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쳐다도 안 보고 놀라지도 않네? 네. 그러면 맞군, 그건, 맞구나 하고. 실무진들한테 다 얘기가 들어간 네, 거예요. 그렇죠. 이따 군인 들어가. 만약에 너네가 들여보내줄 수 있으면 들여보내줘. 그렇다면 제가 봤던 그 장면에서 네. 윤석열이 한 말이 정면으로 반대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건 시민들이 안 막았으면 들어갔어요. 경찰이 막은 게 아니에요. 경찰이 왜 막아요? 군인들이 들어가는데. 네. 이미 이 정황상. 그 아까 말한 국회 봉쇄가 2번 있었죠. 일시 풀어진 그 사이에. 네. 근데 2번 있을 때도 군인은 통과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방사는 이제들 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공소장에 나타나는 이제 이진우와의 그 윤석열과의 대화 부분이 나옵니다. 12월 4일 00시 30분에서 01시까지 이진우로한테 이제 보고를 받는 거죠. 전화로. 국회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하니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진우에게 윤석열이 뭐라 하냐면 아직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갖고 나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 종족수가 점점 가까우니까 또 이진우에 전화합니다.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부 쓰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이라 쏴서 문부 쓰고 들어가서 끌어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결된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또 전화합니다.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확인도 안 된다.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미쳐 날뛰죠. 이 타이밍에. 네. 해제됐다 해도 내가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리얼한 게 이 사람은 일이 잘못 풀리면 무조건 아랫사람 탓을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성격이 보통 화가 났을 때 나오거든요. 일이 잘 안 풀리고 화가 나면 아랫사람들 탓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병력을 갖다 놓자고 얘기를 내가 하지 않았느냐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적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번, 3번 개봉을 선포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아까 말한 박한수가 03시 03분에 그 계룡대 버스를 출발시키는 것도 아마 이런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죠. 2번, 3번 하신다는데요. 네. 그러면서 박한수가 그러죠. 일머리 없다고. 박한수도 비슷한 투의 전화를 받았겠죠. 네. 그랬겠죠. 내가 또 선포하면 되니까 새벽에 몇 시여도 일어나는 대로 다 모여서 차 타라 그래. 그쵸. 계룡대에서 몇 트럭을 실어 올려보내.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윤석열로부터 국회 본회의장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 나오라는 지시를 받으니까 이진우가 조성현이 전화해가지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금 이게 제일 말이 안 맞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일 많이 부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이거는 지금 전화 통한 내용이잖아요. 네. 전화 통한 내용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진우가 말을 안 하고 윤석열이 부인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이진우가 진술했다기보다는 옆에 있던 실무진이 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아마 이진우가 이때 당시에는 어떤 진술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적어도 이 문구 자체는 이진우로부터 들은 거라고 볼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또 곽종근이 말하는 걸 보면 자기가 그 윤석열과 통화하고 있는 걸 옆에서 다른 맞아요. 참모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실상 그 스피커폰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내가 뭐 그 특임 대대의 뭐 병사예요. 뭐 네. 부사관 전투 병력의 부사관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가라고 하니까 모르고 일단 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서 계속 서로 물어보죠. 차 안에서. 야 이거 뭐래? 여의도에 왜 가? 밥은 준대? 라고 하면서 막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그 중에 지휘관하고 친한 사람이 지휘관한테 물어봅니다. 지휘관도 당황했죠. 나도 몰라. 지휘관들끼리 서로 카톡방에서 물어봅니다. 몇 기 장교들끼리. 형님 이거 뭐랍니까? 어디 가는 거랍니까? 몰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부관한테 물어볼게. 라고 한 다음에 지휘관의 부관 혹은 정보참모, 작전참모한테 얘기가 들어갑니다. 친한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해 줍니다. 야 계엄이래.
국회의원을 잡으러 간대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퍼지거든요. 그게 이제 국조특위에서 이번 주에 보셨던 정보참모한테 들었습니다. 부관한테 들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네, 거기서 네, 나오는 네.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퍼뜨려 준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러우니까 어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녹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그 이진우와 윤석열이 뭐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들었을 다른 아마 그 참모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그다음에 특전사를 보겠습니다. 특전사는 이제 그날도 이제 특전사가 이제 진행하죠. 이 수방사와 특전사는 우리가 그 TV로 다 본 내용들이에요. 네. 예, 헬기가 뜨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월담하고 뭐 창문 깨고. 예, 실제로 안에서 보시는 병력의 대다수는 특전사입니다. 1여단과 707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수방사 이진우 쪽 그 조성현 쪽을 보면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네. 그 특전사 이미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후방에서 있으면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전사가 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청 안에 먼저 들어갔고요. 그래서 용감한 시민들이 막아섰던 그 차량들은 수방사 네,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사는 이제 뒤에서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못 들어가고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곽종근 부분이 나오죠. 곽종근이 이제 윤석열이 12월 3일 날 23시 40분경에 곽종근에게 국회로 이동 중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라고 물으니 출동 빨리 해라. 그러면서 곽종근에게 12시 20분, 00시 20분경에 아직 국회 내에 의견 결집코스가 안 채워준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제 여기 사람이 이제 인원이라고 말했다고.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입니다. 네. 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에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곽종근 및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겠죠. 네, 그리고 곽종근도 이때 이 내용들은 스피커폰으로 들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사람 다 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대화를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은 곽종근이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근데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나머지 사람 다 듣고 있는 거죠. 제가 허건날 하는 얘기가 저 보수 정당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꾸 반대편에 투사해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회유한 증거들만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허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지 않았던 이제 내용들이 폭동행위로 이제 구체적인 지식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뭐 체포조를는 이제 방첩사가 담당했어요. 네. 그래서 방첩사가 체포조를 운영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 방첩사의 부분은 TV에서 했는데 우리는 못 본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방첩사로 이 사람이 체포를 다녔으니까. 이 체포 지시가 언제 있었냐? 김영현이 12월 3일 날 22시 27분경 환포대장 여연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해라. 경찰에게 연락해서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 22시 53분경 국정원의 홍장원 차장 네, 국가정보원 1차장. 네, 1차장이 첫 전화해서 땡땡입니다. 공문에서. 봤지? 비상계획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장 줄 테니까 방특사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 무조건 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장원의 워딩이죠. 네. 그게 이제 이게 이 지시를 지금 김영현이 여행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하는 거죠. 네. 자, 이걸 지시를 받은 방첩사 여인영은 22시 30분에서 40분에 조지호에게 전화를 했던 경찰청장이죠. 네. 전화를 해서 수사요원 100명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여 명 체포할 것인데 위치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쭉 하죠.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서 100명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영은 다시 22시 38분경에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만 선포됐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국방부 쪽에서 100명을 지원받기로 합니다. 이 일을 지금 여인영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인영이 23시경에 이 수사단장 정대우에게 수사본부에서 경찰에서 100명, 국방부에서 100명 오기로 했으니까 합동수사본부 빨리 구성해서 국방부를 받은 명단, 김영현으로 받은 명단 이거 14명 신속하게 체포해라라고 체포한 다음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블라블라 불렀습니다. 네, 수방사에 구금시설 이송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크로스체크가 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정대우한테 거죠. 이게 1차 명단이 지금 조지호한테 한번 갔고요. 네. 그다음 홍장원한테 한번 갔고 그다음에 여기 정대우한테 가는 거죠. 이 세 사람한테 이제 명단이 이제 여인영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홍장원한테도 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홍장원한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사하고 있다.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니까 명단 물론다 이 사람들의 소재 파악을 해달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국정원에 모두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인영의 요청을 받은 경찰 국수본이 이제 움직인다고 이제 교사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국수본의 이제 수사기획대장이 이게 도대체 누구 체포하는 거냐? 이게 여기 보면 조지우 그다음에 김봉식 그다음에 여인영을 통해서 이렇게 체포조 100명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 의사 전달하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명단도 같이 쭉 움직이게 되고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는 정보가 공유되고 어디까지는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계엄이 선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포됐는데 지원을 요청하라고 하니까 일단 한다. 근데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체포하는 거냐? 체포조 공명 보내달라는데 그랬더니 방첩사에 있던 과장이 이재명 한동훈이다 라고 대답을 그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경찰청 수사기획계장도 11시 30분쯤에는 홍장원이 들은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듣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을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소 4명에게 공유가 됐네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더 나오는데 뭐 그 중요한 내용까지는 뭐 다 일일이 막 한 명 한 명까지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요동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사계장이 방첩사 과장한테 문자로 경찰관 10명하고 2명 연락처가 있던 국수본 지원의 명단을 문자로 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 검찰이 그 수사 과정에서 그 공소하면서 메모도 같이 증거자료로 보도자료로 뿌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국회 인근에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하고 합류를 못해서 그래서 이 합류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립니다. 시민들이 막은 거죠. 막은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엄 해제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이게 국수본에서 이제 합동 체포조 운영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과정을 최대한 세세하게 공소장에 적어놓은 이유는 여전히 윤석열과 반대되는 입장을 검찰이 거의 견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막았고 준비는 이렇게 다 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또 아까 여인영으로 또 100명 지원 인력 달라고 요청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방첩사 도와주라고 차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본부의 기획처장이 22시 50분경, 그러니까 11시 50분경에 방첩사 과장으로부터 미결 수용자에 대한 이감 조치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를 하게 되면 이 국방부 쪽에다가 이제 일부는 또 체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방부 내에 있는 이 조사본부에 내에 있는 경찰단 미결 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줄줄이 체포되면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감 준비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방사에도 체포할 건데 거기도 부족하면 딴 데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요청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관 10명이 01시 03분경에 국회로 출발을 했는데 그 위에 이제 해제가 되니까 다시 여기서 합류를 못하고 돌아오게 돼요. 네. 주된 업무의 리더가 사실상 방첩사죠. 네, 방첩사죠. 방첩사가 지금 경찰하고 국방부에 조치하는 거죠. 체포랑 선관위 관련 업무도 방첩사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방첩사가 해제가 임박해지니까 갑자기 이제 그 체포의 대상을 더 축소합니다. 얘네라도 잡아야 된다. 일단 얘네라도 잡니다. 그게 누구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었어요. 그죠. 이 14명과 3명의 관계입니다. 시간 순으로 보셔야 이해가 되십니다. 처음엔 14명 부르고 여러 명 부르고 다 잡아 부르다가 왜 3명으로 줄었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게 생겼으니까. 계엄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저 3명이라도 잡아들여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김용현이 그 비상개혁 그 해제 가결이 임박하니까 여인영에게 12시 30분 네, 전화를 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영은 그 명령을 수사단장한테 전달하고 이 수사단장이 00시 38분경에 그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원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해서 구금 시설로 이동한다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집중해라. 네, 이제 요거는 지금 그룹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들었던 내용이죠. 그죠. 네. 왜냐면 너무 중요한 상황이니까 빨리 전파돼야 돼요. 네, 그 시간이 급했기 때문에 일일이 한 명씩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그 00시 41분경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다가 다시 이걸 올려놓습니다. 기존에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하고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 이동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인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 확보한 후 인수받아서 수방사를 구금발하고 포송 중 수갑 이용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46분경에는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 알려드리겠다. 접선해서 임무 수행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 TV 안에 이 이재명 의원이 한동훈이 안에 있었어요. 있었죠. 보고 모여서 있었잖아요.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디 있는지는 TV 보면 모두가 알거든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국회 본청으로 가면 돼요. 본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 거죠. 이 사람. 그러면서 이제 공안시경에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수사관 49명 이 사람이 도착을 했었고 아까 말한 그 경찰 10명 이 사람들은 못 만났어요. 네. 못 만났고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단은 출발이 너무 늦어가지고 결국 못 만나서 결국은 체포 활동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에서도 계속 여러 번 드러나는 게 시민들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이제 계속 보고 느낀 게 들어가고자 하는 누구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적어도 시민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3m에 한 명, 5m에 한 명 서 있어가지고 그냥 취한 분들도 막 넘어가고 그랬어요. 새벽 1시 이때쯤 되면.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쟤들 못 들어가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못 들어갔었어요. 일부 수방사 인원들은 담 넘어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이 막아서. 지금 이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체포조들도 담 넘어 들어갔거나 아니면 못 들어간 거죠. 그렇죠. 시민들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체포조를 5명씩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방첩사, 그다음에 경찰, 국방부. 예, 여기서 5명씩 15명이 한 조로 움직이려고 했다. 처음에 생각할 때 시민들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있어도 하겠지. 예. 그래서 그 5명이니까 5명씩 하면 100명씩 지금 5명이 20개 조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7개의 조가 먼저 50명이 먼저 가 있었던데 경찰하고 국방부 합류를 못 했고 그 사이에 계엄해제 의결되니까 더 이상 못 만난 거죠. 이게 국회 쪽의 체포조였고요. 선관위 쪽 체포조가 있어요. 선관위 쪽 체포조는 노상원이 활약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선관위의 점검 및 서버 반출 및 주 직원 체포 시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선관위의 과천청사 점거하고 전산지를 폐쇄하는 게 일단 하고요. 우린 영상으로 모두 이걸 그다음에 봤고요. 제2수사단을 이제 아까 말한 그 이제 93에 그다음에 방정환을 단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노상원이 지휘하는 그 불법적 부대. 네. 그래서 이 방첩사의 정성욱 대령 그 방첩사 2명 대령이 있었잖아요. 가장 캥기는 행위를 담당하고 있군요. 예. 예. 선관위에 가서. 야, 방첩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정성욱은 정보사. 정보사. 예. 정보사의 그 정성욱 대령이 문상화 노상원 지시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차를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아까 인사명령을 못했다고 했죠? 네. 네, 못했는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새 부대에 로고가 있었어요? 네. 없는 조직인데 이제 수사단 표식이 표차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3개, 케이블 타이, 안대, 복면, 빠쭈들을 준비해놓고 제2수사단에 편성될 부대원 36명 중에 16명가량을 체포 대상인 선관위 직원 30명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한테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 직원 30명은 선거 조작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니네가 체포하는 게 정당한 직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2월 4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계엄이 이제 되면 05시경에 거기 가 있어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다 가 있어서 출근을 안 해 있으니까. 출근해서 선관위원회에 도착을 한 상태에서 출근하는 선관위원들의 신원을 확인해가지고 아까 그 30명을 다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 체포할 때 케이블 타이 이용하라고. 그리고 얼굴에 복면 씌워서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이때 내립니다. 아마도 이 발언을, 이 증언을 검찰에게 해준 사람들은 정보사의 실무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성욱 대령이랑 이 사람들은 비롯한 그 변호인을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05시경에 선관위군을 체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출근하면 쪽쪽쪽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 것 중에 좀 하나죠. 이게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노상원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말을 얼버무리죠. 네. 준비할 수도 없고 이건 설명할 수도 없거든요. 이게 관계성이 밝혀지면 노상원이 준비한 모든 흉악한 일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부분은 헌재에서는
없는 사람 취급하죠. 언급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헌재 입장에서 이게 합리적인 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 근데 형사에선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죠. 이거의 강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가 전 사형과 무기징역을 결정할 문턱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저는. 폭동의 수위를 결정하는 폭동의 내용이니까요. 수위도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노상원의 역할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수사단장이 아니에요. 근데 수사단장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것부터가 이미 국권 문란의 국권 일부네요. 문란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일 자체가 네. 굉장히 이제 뭐 지금 나 수첩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한 A4 10장 안에 있는 그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언론인들을 잡아주기는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성관이 아까 말한 이제 그 체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찰하고 특전사가 이제 그 성관이의 경계 및 출입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찰은 이제 경기 남부청이 이제 과천하고 수원 서부경찰서 네. 여기를 통해서 출입 통제하게 되고 특전사가 과천청사, 관하청사, 선거연수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이런 데를 이제 쭉쭉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출입 통제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봤던 그 성관이 서버에서 사진 찍는 모습. 네. 네. 그다음에 또 일부는 근처에서 그냥 뭐 편의점에서 있다가 네, 안 라면 들어가고 먹고 버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첩사가 성관이 서버 이제 반출도 시도하는데 네. 구글이 와도 들고 갈 수 없다는 그 그렇죠. 여인영이 2024년 12월 3일 날 이제 11시 27분경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정성우 아까 말한 그 방첩사 네. 1처장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 연수원, 여론조사 꽃에 4곳의 전산을 확보하고 그들은 이미 그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대기 중이었죠. 9시부터. 네, 네. 그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건데 우리가 전산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거다.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라고 명령을 그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성관이 관련된 폭동행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관이는 점거를 했어요. 그죠.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었고 있었고 몇몇 성관위원들의 휴대폰을 뺏었어요. 네. 뺏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면 거기에 앉아서 출근하는 성관위원들을 이제 체포하려고 거기 그냥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 멍청한 변호인들이 앞으로 주장할 것과 관련된 이 법원에서의 쟁점 중에 하나인데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느냐가 쟁점이 된다는 거죠. 즉 즉흥성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쵸. 즉흥성을 얘기하니까 변호인들이 아직까지도. 근데 즉흥적으로 와 이렇게 가서 먼저 모여 있고 서버를 탈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했어.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한 합수단의 표창까지 마저 일을 만들어놨어요. 로고는 왜 만들어서 덕후같이 그 주문하면 나오는데 3일은 걸리잖아요. 네. 아무한테도 허락 못 받았는데 로고 디자인 어떻게 했어? 네. 마음에 들었지 너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폭동행위 중에 하나가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가 있습니다. 네. 국회 성관이 그다음 이제 언론사. 네. 최대한 모든 국무위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상민 이름이 여기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전후에서 집무실에 있던 이상민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상민이 문건에서 봤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흘겨본다는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에 이미 이게 2월 3일인가 나왔잖아요. 공소장이. 네. 이미 그때 이상민이 단전 단수 지시했다는 사실을 검찰은 안 거예요. 하지만 언론에 좀 늦게 터졌을 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아마 윤건영 의원이 소방청장 맞아요. 해서 대리하면서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소방청장한테 전화해 통화한 적 있냐? 그러면 단전단수 지시했냐? 안 했냐? 뭐 네. 이런 게 있고 뭐 지시 안 했다. 뭐 그냥 그죠. 뭐 가만히 있었다 이랬는데 여기는 그래서 소방청장이 이제 겟아웃의 그 아주머니처럼 눈으로 말하고 있던 거죠. 정확한 질문을 해주면 답할 수 있어. 그래서 한겨레 끊으라 그랬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끊으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부인하다 말고. 네. 그래서 그 장면 한참 이전에 검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럴 수 있죠. 네. 이상민은 포교령 발령 직후엔 2024년 12월 3일 23시 34분경에 조지호에게 전화를 해서 교체 상황 확인한 다음에 23시 37분경에 소방청장 허석권에게 전화를 해서 12시경 신문사 그다음에 여기 뭐 MBC 뭐 경향 한겨레 경향 그다음에 MBC 뭐 여론조사 꽃 이렇게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 얼핏 봤지만 난 다 알아들었다. 다 알아들었죠.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상민은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허석권은 이 내용을 소방청 차장 이영팔하고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영팔이 23시 40분경에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에게 전화를 해서 포고령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라 라고 반복 요청하고 그죠. 다시 전화를 해서 경찰서부터 협조 요청이 받은 게 있냐 다시 확인도 합니다. 네, 소방청 이영팔 차장은 지금 부하 수행이 아닙니다. 이미 이 레벨에서 그렇네요.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줘라. 부역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우스운 거예요. 이영팔 차장 같은 케이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영팔 차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계엄에. 근데 이상민 장관은 단전단수 저는 못 시킬걸요? 저는 슬쩍 봤는데요. 그러면 이상민의 그림은 나는 단순 전파자인 거예요. 내 밑에는 적극 부역자가 있지만 그건 이따 다시 한번 해설해 드릴 겁니다. 네, 박광계 변호사가. 네.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사가 많이 없네요. 지금 거의 안 들어주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윤건영 의원이 그 말하기 전까지는 네. 아무도 몰랐어요. 소방청 차장하고 국회협력단장이 특히 그렇죠. 예. 가장 결정적인 일들을 해준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수사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운 얼굴들이 나올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이상민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저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그 계엄 12월 3일 날 그 계엄 해제되고 그날 밤에 박성재, 김주현, 이상민, 이완규 이 네 명이 이제 대통령 안가에 만나서 그렇죠. 송년회를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그냥 비었길래 가서 예. 이게 아무 귀신 집에서 노는 초등학생들 같은 소리를 했죠. 안가를 이용해서 그냥 송년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우리 계엄도 실패했는데 송년회를 하자. 여기까지만 나와 있다는 건 아직 안 까봤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박성재 장관이 이 당시에 이제 그 탄핵되고 나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를 받는데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그랬죠. 예, 자기는 뭐 검찰을 가는 것보다는 경찰이 낫겠다고 해서 하여튼 초반에 뭔가 대응을 이 사람들 했어요. 그리고 이상민도 뭔가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요 언론의 단전 단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뭐 최근에 제가 이건 이제 확인이 안 된 거긴 한데 그 국회 CCTV를 보면 지하에 단전할 때 소방관 그 복장이 보이죠. 복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양복 입은 사람은 국회 직원. 그리고 707이 뭐 입었는지 이제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 눈 4개 달린 야간 투시경 들고 있는 사람들, 걸고 있는 사람들 말고 소방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죠. 소방 그 자켓인가? 뭔가를 옷 입고 뒤에 써 있잖아요. 707이 아무리 아이템이 많아도 그런 아이템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수사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소방당국과 관련된 조사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수사들이. 그리고 또 요 단전단수 부분은 또 하나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 윤석열이 계엄이 안 되고 나서 국민 무슨 담화 발표하면서 내가 국회 비상계엄을 방해하려고 했으면 단전단수부터 했을 것이다. 그 말했었죠. 네.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었거든. 그때 당시만 단전단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 군인 가지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단전단수부터 했을 것이 난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엄을 했는데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안 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 똑같은 건데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문득 예전에 후보일 때 윤석열이 했던 그 말이 생각났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10원 한 장이라고 말할 때 액센트가 빡 세져요. 10원 한 장은 없는데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두 가지 거짓말이잖아요. 10원이 종이다. 우리 장모는 몇백억 받았다. 네. 똑같이 말하다 평이하게 말하다 말고 해당 진술이 완벽히 거짓일 때 톤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렇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랑 똑같죠. 톤이. 저는 단전단수란 말을 보면서 그게 딱 떠올랐다가 잊고 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단전단수부터 이 새끼 했네. 지금 이번 주에 또 나온 거 뭐 있습니까? 그 윤석열 통화 내용 후반 부분 나왔죠.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공간위원장이니까. 윤석열 뭐라고 했죠? 공간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 액센트 올라가요. 공간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고.
이거 버릇인가 봐. 이거 기억하면 많은 거 나올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게 핵심 근거니까 예. 그게 없었던 것처럼 일단 말을 빨리 해야지 내가 안 했던 것처럼 보이겠지라고 그럼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톤이 세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공식적인 이게 법칙은 아니니까 제가 이게 크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네. 지금까지 볼 때는 그런 게 본능적으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단전단수.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수사가 돼야 되고 특검이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니까. 네. 검사들이 범죄자들을 수사하면서 범죄자들의 습관을 정말 많이 배운다는 걸 윤석열을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형사물 영화에서 가장 흔히 보는 클리셰 뭐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라는 얘기는 내가 법원에 섰을 때 유리하다는 걸 알 때 하는 말이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억울해하죠. 그래서 윤석열이 하는 말이 언제나 증거 있어요라고 하고 라는 말하고 비슷할 때가 있거든요. 난 윤석열이 공간 현장인지 몰랐어요. 내가 알았단 증거 아직 못 찾았지 너네. 내가 단전단수를 했겠지. 내가 지시한 거 아직 못 찾았지 너네. 이런 뜻인 거더라고요. 맞아요. 예. 법원에 섰을 때 무슨 거짓말을 할지를 생각해보면 윤석열의 평상시 거짓말하는 습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키지 않는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짜 있었고, 아 이래서 이 사람이 대학교 때까지 고모술 맞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음성 분석을 해야겠네요.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이 아니라 지금 이걸 음성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광고 듣고 와서 이 해제 이후와 그 뒤에 분석을 좀 들려드리죠. XSFM입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 있는 모발까지. Big Green.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대충 때우지 않고 맛있게. 10가지 반찬보다 오늘의 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음악 프로듀서 단편성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박근홍의 바꿔야 해입니다. 언젠가 올 좋은 날을 위해 바위처럼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 민중가요의 새로운 발견, 새노래 프로젝트 2025년 2월 24일에 발매합니다. 탐물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시민들에 의해 막히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나름 엄청나게 치밀한 준비를 했고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갈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노상원 재판이 들어갈 때 검찰이 노상원의 메모에 대한 분석들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넣을 텐데 네. 후계자를 구상까지 했으니 종신집권 영구집권을 획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까지 밝혀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2시간짜리가 아니라 200년짜리였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실패하는 지점까지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검찰이 정리해서 법원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처럼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국헌 문란 목적을 아까 보면 대국민 담화에 다 나와요. 그 계엄 선포하는 담화에 아까 말처럼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거에 척결해서 영구히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히 그 야당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그 담화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척결 대상은 사법부와 입법부예요. 즉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겠다. 공화정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폭동회가 다 됐는데 우리가 알기 이제 이게 12월 4일 날 이제 49분에 본회의가 열리고 네. 그리고 이제 공안시 1분경에 상정돼서 공안시 3분경에 해제되고 190명 만장일치로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우리는 이제 해제 의결 됐으니까 박수를 쳤죠. 근데 해제가 된 거야? 라고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발표를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공안시 16분부터 공안시 47분경까지 합참본부 지하에 있는 그 결심실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네, 안보실 2차장 인성환, 그다음 국방비서관 최병호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계속합니다. 어떻게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네, 여기는 공소장이 없는데 그 해제 의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거 논의하고 법망을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다음에 다시 그 계엄을 하려고 해야 되겠다. 다시 선포하면 되지. 그렇죠. 이때 윤석열도 두꺼운 어떤 책을 펼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공안시 3분에 해제가 됐으니까 그래? 그러면 공두시에 다시 선포하면 되지. 그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현이 12월 4일 공두시 13분경에 곽종군에게 선관위원회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합니다. 그죠. 아까 했던 대로 병력 그대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곽종군은 또 어렵다는 취지를 듣게 되자 그 작전 수행한 주의관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중과부족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는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시 참모들 합참 의장님을 포함해 모든 분께 고맙게 생각한다. 수고합니다고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물귀신처럼 다수의 장군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다들 한 마음이었잖아.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게 계엄사령관이 꾸려지고 나서 이게 지통시 그 안에 합참 의장도 비록 계엄사령관으로 지정은 안 됐고 패싱이 됐지만 상관이긴 하지만 거기 앉아 있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최소한 방해 안 하는 선에서 무언가를 했다. 그래서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나 지금 억울하다. 나 사실 이너서클에서 밀려 있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여기 참여한 기록을 없애진 못합니다. 어쨌든 요 취지의 이제 진술이 공두시 13부경에 나오는 거죠. 김영현의 이 발언도 공소장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때도 계속 해제에 대해서 선언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다시 계엄을 발효시키지는 못하지만 그건 윤석열 본인의 의지로 다시 계엄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인들이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정보요원들이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까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라는 보고를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걸 종합해서 그걸 모은 김용현이 아이고 아까도 적은 수의 인원들만 데려간 거였는데 지금은 더 협조가 안 돼요. 막 돌아가고 집에 가고 누가 라면 먹어요. 그래서 중과부적이라는 말을 쓴 거죠. 우리 편이 너무 적어요. 아까보다 더 적은데 어떻게 국회를 막습니까? 우린 또 집니다. 여기서 그만하시죠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지. 주범, 진범, 내란 우두머리의 마음과는 무관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 그대로 히틀러의 몰락 그 장면을 찍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검찰은 그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저는 공소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 이제 그 12월 4일 04시 26분경에 비상계제 해제 발표문을 다시 발표하죠.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 한덕수의 주재로 04시 27분부터 29분까지 2분간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참석자 13명의 전원 합의로 해제를 의결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의문인 게 지금 26분에 발표를 했는데 국무회의는 29분에 끝났어요. 그러면 먼저 하면 되잖아요. 순서가 바뀌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먼저 2분 전에 해서 해제하고 발표하면 되는데 국무회의 때문에 해제 발표 못하고 있다 계속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저는 이건 뇌피셜인데 제가 혼자 쓴 소설인데 이 13명은 적어도 이런 공통점을 가져요.
달코 다른 행정가 혹은 정치인들이고 남의 눈치 잘 볼 줄 아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지를 평생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저 최초 권한대행은 그 분야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줏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말기라고 이미 정권 말기라고 불려 있는데 남아가지고 국무위원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계엄이 해제됐단 말이에요. 모두가 잡혀 들어가게 생긴 판국이에요. 이때부터는 몇 분 사이에 내가 죽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엄청나게 빠르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11시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장기 집권하게 생겼는데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땐 일단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 죽게 생겼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죽지 않지? 이때부터는 법을 따라야죠. 그죠. 예, 해제안을 의결하는 국무위원이 되어야죠. 늦게라도.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해제를 국무위원이 건의를 해서 해제하고 그걸 발표하는 게 맞는데 근데 해제를 했으니 의결한다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는 거죠? 퍼포먼스도 있고 네. 끝까지 국무위원들은 해제 관련해서도 그 적극성을 전혀 띄지 않고 그렇죠. 윤석열이 발표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네. 가만히 있다가 이제 윤석열이 죽을 것 같아가 확실해진 순간 네, 딱 그러니까, 나서서 우리 대통령이 해제를 발표했구나. 저희 의결했어요의 자국을 남겨놓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해서 공소장은 끝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이렇게 검찰은 이제 정리를 하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비상 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를 동원해 무장국인 1,605명, 그다음에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기 남부경찰청 등 소속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서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강압해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죄가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마지막 줄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입니다. 네. 완전히 법정 용어입니다, 이거. 네. 네.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던.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폭동이 이제 완성되면 이게 이제 내란죄가 되는 거죠. 네. 결국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 결론을 향해서 그 사실들을 이제 쭉 나열하는 거죠. 쭉 나열하고 그 사실들의 일부들을 조각들을 이제 증거로서 입증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형사 재판은 이루어질 거고요. 이 공소장에 이제 없는 부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폭동과 당장 상관없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그래서 비상 입법기구라든지 노상훈이 뭘 하려고 했든지 사살개혁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까지 이제 검찰의 공소장, 이제 윤석열 공소장까지는 다 봤고 여기 없거나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공소장에 없는 부분 중에 저는 이제 가장 의문이었던 건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에요. 법무부와 검찰. 예. 과연 윤석열이 검찰을 전혀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계엄을 준비했을까? 늘 그들의 수족으로 쓰면서 정치를 해왔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체포 감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뭔가를 하려고 했고 또 하나 보면 포렌식 전문팀이 올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포렌식은 대검 포렌식 센터가 있거든요. 민간 전문기관, 민간 수사기관에 포함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민간은 군대 입장에서 그렇죠. 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쪽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계엄에서 가장 큰 퍼즐 조각 중에 하나의 검찰이 어디에 끼울 건지가 지금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유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025년 2월이. 지금 80일이 다 되도록 검찰이 어디까지 연루돼 있고 무엇을 했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건 검찰이 잘 숨긴 거예요. 그 JTBC 단독 보도가 예전에 초반에 나온 게 동부구치소에 그 계엄의 밤 그 새벽에 그 독방을 좀 대거 비우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군이 개입해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순전히 법무부가 하는 일이지. 그게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 없다고 하고 기사가 삭제돼요. 네, 삭제됐어요. 지금. 그죠?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만약에 검찰처럼 유능한 조직이 검찰 밖에 다른 수사기관이 있어서 교정당국 다 오라 그래. 그러면 교도관이나 심지어 그냥 의무복무하는 교도 행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도
그때 전층 싹 비었는데요? 라는 발언을 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특검이 만약에 된다면 장관님 지시라던데요? 이 법무부의 국실장 회의, 유역감찰관이 그러네요. 뛰쳐나왔던 그 회의,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그 국무회의 참석했던 그 11명의 국무원들이 있어요. 그 처음에 의결 선포하기 전에.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국실장 회의를 한 사람이 안 나와요. 그 뭐 통일부라든지 중소기업벤처부 뭐 몇 명 있잖아요. 그 기재부 장관도 뭐 국실장 회의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법무부만 국실장 회의를 해요. 그래서 유역감찰관이 거기에 거기 불려가서 거기에서 높은 확률로 깜빵 비워놔라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맞다. 뉴욕감찰관이 요즘 잘 안 보이는군요. 네. 근데 엄청 12월 초반에만 많이 나왔고. 얼마 전에가 무슨 뭐 인터뷰 하나 있더라고요. 아, 이번에 CBS 라디오에 한번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대법원이 이제 또 계엄 관련 회의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계엄 사령부에 뭐 직원을 보내니 마느니 뭐 이래서 안 보내기로 했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데 그러면서 뭐 재판권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좀 이상한 게 왜 그 밤에 회의를 하는지. 사법부는 그래서 한 일이 없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하고 싶어서 내란을 일으키고 싶은데 군인들하고만 이걸 논의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군인은 아마 총칼을 든 수족으로 쓰고 싶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헤드쿼터는 여전히 본인도 문신 출신인데 문신들이 하기를 원할 거라면 검찰이 아는 세상은 판사랑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그 윤석열의 뭐 내란 혐의를 입증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걸로 이미 공소장에 나온 걸로도 충분히 내란의 유죄는 가능하고.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라도 특검 같은 게 된다면 조사를 했으면 그 점이 참 그래서 유력 감찰관 관련 보도도 어떻게 이 사람이 노를 외칠 수 있었냐, 얼마나 또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인가, 좀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럼 예스를 외친 사람들이 무엇에 예스를 외쳤는지. 근데 이분은 또 그냥 계엄 관련 회의인가요? 네 하니까 바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예스를 외친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언론이 거길 더 쳐다보지 못하도록 노상원 장사도 하고 롯데리아 장사도 하고 열심히 검찰이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늘 하던 그 방식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젠 검찰을 팔 때가 된 거죠. 어쨌든 뭐 여기까지가 공소장의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막 드린 말씀은 윤석열이 뭐 무슨 형을 받을지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검찰에 대한 얘기였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이 얘기 좀 잠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탄핵이 이제 열흘 늦어도 보름 내로 판결이 날 것 같다라고 많은 언론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녹음 들어오기 전에 박범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판결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몇 주 한 열흘 안에 그럼 그건 8대0이라고 봐라.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그 어떤 걸 설명드린 거냐면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그 판단이 9번째 헌법재판관 어제 27일 날 27일에 있을 건데 현재 지금 25일 날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심판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종결 이후에 판사가 새로 오면 그러니까 판사는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판결문에서 서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명 그게 패턴인가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은 재판이 내일 만약에 그 뭐 결론이 나와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최상목 대행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재판권은 되지만 9명의 이름이 쭉 있지만 마지막에 서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럼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판결은 8명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죠. 임명이 돼도 뭔가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만약에 8명 중에 5명이 인용이고 3명이 기각이다. 라고 하면 원래 기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최소 6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게 되면 이 5명이 그러면 마은혁까지 포함해서 다시 해보자라고 재개할 수가 있어요. 마은혁을 집어넣어서 6대3이 되면 인용이니까. 아니면 이게 여기서 8명에서 기각을 하면 좀 그러니까 9명으로 한번 다시 판단해보자 해서 재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일인데 이제 마침 또 9명이 됐으니. 그래서
원래는 재개를 안 해도 되는데 네. 재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 선고가 지금 열흘에서 보름 안에 선고가 될 건데 재개를 안 한다라고 하면 100% 인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재개를 한다는 말이 없고 언제 판결을 한다라고 네. 하면 그건 8대 0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그러니까 거고 8대 0까지는 아니도 6명이 됐다. 네. 7대 1, 6대 1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저희가 숫자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이제 아마 이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8대 0 그래서 소수 의견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없었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소수 의견이 없으면 8대 0인데 소수 의견이 있으면 반대한 재판관 이름을 쓰고 그 사람 이유를 적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대가 2명이 만약 있다면 누가 반대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네. 판결문에 그 절정문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관전 포인트는 재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를 안 한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울할 수 있네요. 만약에 재개를 한다고 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 3명은 아니라고 한 거다. 네. 적어도. 적어도. 예. 그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무서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저의 예상을 말하자면 네. 탄핵은 100% 인용됩니다. 100%? 네, 100% 인용됩니다. 지금 탄핵하고 형사재판이 지금 이제 탄핵은 이제 선고가 남았고 형사재판이 나와 있는데 이 결국 12월 3일 이 계엄으로 시작된 이 내란 사태의 수습은 첫 번째 대통령 파면, 탄핵, 네. 두 번째 정권 교체, 세 번째 내란범 처벌 이 세 개가 돼야 끝납니다. 수습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수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수습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신군부의 내란은 수습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탄핵이죠. 이 탄핵 절차가 이제 어쨌든 화요일 날 종결이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시작할 때 30% 정도 온 것 같다라고 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30%가 요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일단 됐고, 요게 끝나면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을 하죠. 네. 그게 돼야 이제 두 번째 한 60% 해결되는 거고, 나머지 내란범을 처벌을 해야 정확하게 수습이 되는 거죠. 이제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인데, 문제는 이제 탄핵하고 형사재판을 관련 뉴스를 이렇게 보면 쟁점이나 이런 건 뭐 보는데 보도가 스포츠 중계하듯이 얘가 뭘 하겠고 얘가 그런 것만도 새로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지금 네. 얼마나 정신이 참신한 없어요. 헛소리를 했는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뭘 했고 얘가 뭘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얘가 뭘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전혀 기사에 안 나와요. 말했다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보가 전혀 뭐랄까 필터링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언론인들이 발언 정리하기 바빠요. 네, 근데 그럴 거면 원래 왜 필요한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현태 단장이 칠공식 단장이 회유가 되고 난 다음에 썼던 말 중에 저를 가장 화가 나게 했던 건 거기 있던 국회 보좌진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 공격을 당해봐라. 예, 아니 국민들이 준 돈으로 공수훈련하고 고군강화 훈련하고 하나에 $10,000짜리 하는 그 야간 투시경 쓰고 그 군복 입고 그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이런 놈이 시민한테 공격을 당했다고 해요. 폭동을 일으킨 다음에. 근데 그건 그 분노를 떠나서 이게 이대로 퍼지면 그걸 그대로 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기사 제목만 보는 사람. 20%대에 무조건 2번을 누르는 그 시민들은 그 말을 듣고 막 위안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화가 나긴 했었어요. 공격을 했단다가 되는 거잖아요. 공격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도를 접하다 보면 이 탄핵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윤석열 변호인이 계속 불공정하다는데 그 불공정이 맞나? 네. 뭐 혹시라도 좀 부정한 게 있는 건가? 잘 좀 하지 공정하게. 최근에 저도 진짜 제목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히려 이게 제목은 이렇지만 끝까지 읽어야 된다. 왜 기사를 끝까지 안 읽냐라고 화를 냈다면 이제는 제목부터 잘 써라. 잘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돼서 탄핵상을 한번 보시면 탄핵은 이제 변론 종결됐고 아까 제가 말했던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그냥 바로 선고할 수 있어요. 선고는 8인 체제, 8인의 합의로 그냥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임명돼도 재개 안 할 수 있고 만약에 재개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예,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재개가 되든 안 되든 저는 무조건 인용된다라고 봐요. 물론 재개가 된다고 해서 기각이 꼭 반드시 3명 이상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가능하면 9명이 다 하자. 근데 만약에 재개가 되면 1, 2주 정도 더 늦어질 거예요. 1, 2주 정도 갱신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요 쟁점은 내란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많이 얘기했어요. 예, 이게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네.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위반이에요. 헌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고 해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앉아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사기를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 아니에요. 얘가 회사에 어떤 의무 손해를 끼쳤느냐가 핵심이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란죄를 뺐다는 거는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는 증거임이라고 말하면 그걸 언론이 받아서 그거 한 줄만 딱 따옴표 쳐서 제목으로 쓰고 그럼 그렇다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말 자체는 내란을 뺐으니 안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좋아해서 기뻐해서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내란죄 뺐으니 무효니까 너 고맙네라고 써야지. 왜 갑자기 국회 측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게 뺀 게 상관없어도 인용될 거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렇죠. 그걸 빼서 이제 확실히 기각이네.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고 뭐 룰루랄라 한번고수 받는 거 아니에요? 설마 민주당이 내란이 아닐까봐 자신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빼면 그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돼 있게 명백하다라고 해서 기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고 어쨌든 이 절차는 파면 절차예요.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고. 그런데 윤석열의 그 전략을 보면 공정성을 이제 흠집내기, 그다음에 주로 시간 끌기. 근데 시간 끌기는 실패했죠. 네. 더 이상 최대한 해봤는데 안 됐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탄핵과 그 형사 절차는 절차의 목적이 달라요. 그건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문물 할 때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해고하는 거랑 네. 사람 감옥 집어넣는 거랑 같냐.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의 신속한 회복. 신속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심 판결처럼 2년 반 동안 탄핵 심판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 대행이 하고 있는 상태를 2년 뭐 3년씩 갈 수. 법의 정신을 알겠어요. 이게 길어지면 사실상 최상목 대통령을 헌재가 임명하는 꼴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국한 문란이죠. 국한 문란이죠. 그래서 헌법의 탄핵 심판은 신속한 게 중요해요. 빨리 회복해야 된다. 네. 다만 그게 예를 들어서 일부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석이 돼도 크게 헌정기소 위협을 받지는 않아요. 물론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그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거는 늦지만 국무총리는 또 중요하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국무총리 빨리빨리 해주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제 요거를 윤석열 재판 그 변호인들은 이 형사 절차와 탄핵 절차의 차이를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의 왜곡이 크다. 그러면서 불공정하다. 형사 재판처럼 왜 안 하느냐. 이해됐어요. 네. 따라서 그들의 리퀘스트에 맞게 해주려면 탄핵 심판을 했는데 결론이 사형이어야 돼요.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했다. 신속하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신속했을 뿐. 형사 절차는 네.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손해가 클 수 있게 그만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니까. 형사소송이라는 절차 자체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예요. 그냥 역사 자체가. 저 그 사법 PK 복습하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탄핵 절차에서 형사소송의 역사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탄핵 심판은 빨리 줘야 돼요.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 자꾸 방어권을 이야기하고 네. 대통령이 약자라는 말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진상 민원이 되는 그 기본적인 방법이 그거예요. 절차가 다른데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상 민원이 중요한 지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네요. 절차가 다른데 똑같이 해달라고 한다. 네. 그래서 탄핵 심판도 형사 심판 해달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거는 헌법 재판을 해본 그 재판관들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빨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빨리 줘야 돼요. 결과랑 무관하게요. 그래서 노무현 탄핵 때도 기각을 원했기 때문에 빨리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때도 박근혜는 기각을
생각했어요. 생각했죠. 그리고 국회 측도 인용을 생각했고. 그래서 빨리 거대 한 거예요.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빨리 한 거예요, 둘 다. 그리고 그게 또 헌법재판의 원리에도 맞고. 네. 근데 이제 이 윤석열의 전략을 보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역사하면 답이 나오네요. 기각이 확실하면 네.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죠. 소출을 당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판결을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건 노무현도 박근혜도 그렇게 원했다. 왜냐하면 난 다시 대통령직에 빨리 돌아가서 하루라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왜 하루라도 더 늦게 돌아가려고 할까 윤석열은. 수지타산이 안 맞네요. 난 영원히 집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장을 하지만 네. 변호사나 법률가는 이 결론을 알아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결국 공정성의 심진들이나 시간 끌기 하는 이유가 인용될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도 아는 거예요. 알죠. 시간을 끄는 데에 동의했으니까.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사건은 국회 측은 이미 전략이 다 이제 세고 뭐 조서 증거 다 채택이 됐어요. 그 수사기관의 조서도 형사재판과는 달리 증거 다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증인들이 재판된 진술도 다 증거가 돼요. 그다음에 법정에서 했던 뭐 그 윤석열이 아까 뭐 김영애랑 그 미리 국회에 그려서 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병력 배치 이야기했다는 거. 그렇죠. 다 진술 증거고 CCTV 방송 영상 다 증거예요. 다 증거이기 때문에 이미 주장이 끝났고, 윤석열은 전략 미스가 뭐냐면, 만약에 윤석열이 이거를 살아남을 방법은 결국은 내가 계엄이 정당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의 반국가 세력이다. 국언문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내가 처단한 거다. 그럼 민주당의 반국가 세력임을 입증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어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처음에 했던 얘기에 나왔던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라고 할 때 그 입법부를 의미하는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이 어떤 폐악질을 일삼았는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망국이 됐는지 그들이 얼마나 반국가 세력인지를 계속 말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러 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체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럼 또 반국가 세력을 그냥 둔 거예요, 또? 둔 거예요. 경고만 했어. 네. 이것도 의무 위반이 실은.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경고만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윤석열 편이고 싶은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역적들을 그냥 뒀네. 그렇죠. 연습만 했어. 결국 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 제가 보기엔 전무예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 나는 체포란 말을 한 적이 없다. 라든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국회 봉쇄를 사실도 없고 지시도 안 했고 할 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그 사실관계를 하는 거지,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은 아무 입증을 못 하는 거죠. 결국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로 그냥 뭐 그냥 해봤어. 뭐 꼭 정당한 건 근데 아니죠.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은 그 계엄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게 스스로 말이 자백하는 되버리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폐악질이 있다는 말도 아예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약하거나 거짓임이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이기도 했어요. 탄핵을 많이 함. 그러니까 모두가 보수 유튜버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증거 능력이 강한 걸 집어넣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처럼 이게 공소 사실이나 증거를 인멸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되고, 요건이 있으려면 사실을 가지고 그 요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요건과 결과 뭐 이래서 내가 계엄을 뭐 했고 계엄에 대한 그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이 없어. 사실이 북한의 지령이 언제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뭐 반국가 단체가 언제 구성이 됐는지, 원래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주장만 있고. 성관이 문제에서도 변호인단은 이거 성관이 말만 들어볼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까지 다 부정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은 그 변호인을 보면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없고 그냥 주장만 있는 거죠. 오직 시간 끌기에만 집중하고. 지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전략이 없던 이유가 처음부터 졌던 걸 알고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던 거 아닐까 싶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예측 있죠. 확신범 아니냐. 근데 저는 확신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인용될 수밖에 없다. 권성동이 말했죠. 인용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래서 결국은 그 탄핵 절차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윤석열은 어떤 면에서도 혁신범은 아닙니다. 네. 이걸 기각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면 계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재도 법원도 아무도 뭐다 할 수 없는 뭐 이래서 통치행위라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그 누구도 딴 맘을 먹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정당화시키지 않고서는 기각할 수가 없어요. 헌재의 이익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익도 있고 심지어는 국회 군대에 보내도 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부지법 폭도들의 경우에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관할 지역을 때려 부셨으니까. 거기에 판사가 이 사람들한테 무죄나 약한 형량을 내줄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제로죠. 왜냐하면 판사의 머릿속에 우리는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훈방되면 또 때려잡으러 온다 우리를. 그걸 아니까. 그쵸. 피해자가 격리 조치를 요청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사법부를 침탈하러 오겠네? 우리 중에 누군가의 손가락을 자르러 오겠네? 그죠. 네. 이게 조갑제 뭐 요새 하는 말 중에 이제 이거예요. 한국의 사법 절차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단죄되지 않으면 미래의 대통령들은 수시로 계엄 특권을 행사할 것이고 남미 쿠데타 천국처럼 많은 인명 피해를 부를 것이다. 이게 기각이 됐을 때 펼쳐질 한국의 미래예요. 박정희 전문가다운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마흔의 재판관을 재개를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네. 말을 했지만 그거는 관전 포인트가 그리고 재개도 안 될 거고 만약의 이야기고. 네, 만약의 네. 이야기고 그럴 가능성은 기각이 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다. 하여튼 뭐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 탄핵은 이제 지켜만 보시라. 그리고 대선 되면 정권 교체 되는 거 꼭 지켜보시라. 네, 그럼 끝으로 형사재판 얘기만 좀 이제 할게요. 형사재판이에요. 네. 저희가 시사 아저씨 시간에도 이거 여쭤봤었잖아요. 그럼 탄핵 심판에서 이런 태도를 형사재판 가서도 유지할까? 윤석열이? 유지할 가능성이 크죠. 네. 왜냐하면 다른 전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관련 공범으로서 중요 임무 조사자가 대부분 기소돼 있어요. 김영현,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김영군, 조지호, 김봉식 이게 다 구속돼 있어요. 네. 이 사람들 누구냐면 중요 임무 종사자들. 중임종. 윤석열이 무죄를 받으려면 9명이 모두 무죄를 받아야 돼요. 모두요? 왜냐하면 네. 중요 임무 종사자가 한 명이라도 유죄가 나오면 네. 우두머리가 누군가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한 명이 우두머리로 진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 임무가 네. 있어. 네. 근데 그 중요 임무는 헌재에서 밝혔다시피 국헌문란이야. 그럼 우두머리가 있어야죠. 네. 근데 얘네들은 다 중요 임무 종사자지 내가 수괴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시사 씨하고 얘기했던 그 분야에 대한 확인을 지금 받고 있는 거네요. 그 네. 문제에 대한 중요 임무 종사자 말고 부하 수행으로 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네. 내 아랫사람과 나만 부하 수행으로 그죠, 해주세요라는 변론을 펼칠 것이다. 네. 그 맨 위로 올라가면 윤석열이 있는데 네. 그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어요. 네. 저는 부하 수행자입니다. 그죠. 저는 단순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럼 방법은 김건희를 우두머리로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가 있는데 네. 그것만 남는 거죠. 네. 우두머리는 제가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누군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관련 공판 중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 9명이 모두 무죄를 받아야만 무죄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어려운 미션이네요. 그러면 미션이죠. 이제 결과치에 근접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 없단 없죠. 말입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는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가 저는 궁금한 게 이것도 웬만한 판사분들이나 뭐 변호사들은 진짜 모르실 거고 판사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 게 이걸 재판해 볼 경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사형 줘본 판사 몇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저는 뭐 무기징역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두환 노태우 그 네. 내란 때는 이제 사망이 있었거든요. 네. 그 피해자가.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사망은 없기 때문에 무기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사형이죠. 네. 네. 저는 원래 사형 폐지론자인데 네. 그게 신념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사형 폐지도 공화정이 살아있어야 가능하지. 네. 네.
그걸 흔들려고 그런 사람만 사형.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걸 마지막 사형으로 하고 사형이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내란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그쵸, 많지 그쵸. 않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은 무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도 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상 전략이 뭐냐?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이제 시작될 건데. 형사재판 예상 전략. 시작될 건데. 개헌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주장을 먼저 할 거예요. 이거는 하던 얘기죠. 예, 하던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미 판례가 있어요. 고유 대상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예. 그냥 사법 심사 대상이 돼요. 한국은 풍부한 판례를 가진. 네. 좋은 역사. 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 아무 일도 없었다. 안 먹혀요. 평화로웠다.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방사 전투 헬기 뜨고 뭐 경찰 뭐 총 들고 실탄 들고 우르르 몰려갔죠. 네. 그 사람들은 이미 그날 밤에 그 공포를 알기 때문에 폭동이 부존됐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보는 서부지법 폭동만 해도 폭동인데 네. 총을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창을 깼는데 폭동 미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구체적 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김용현한테 2시간짜리 경고 계엄을 했는데 김용현이 뻔짓을 했다. 자기 마음대로. 예.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대화 내용을 몰라도 뭐 곽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부인할 수도 있고 검찰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하지만 통화한 사실 자체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옆에서 들었던 사람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체포조 관련해서 체포 명단에 관련해서 뭐 홍장원이 뭐 허위 사실이다 뭐 말을 하지만 조지호 청장이 들었던 명단이라든지 방첩사 수사단장이 들었던 명단 크로스체크하면 맞잖아요. 네. 보면 각자가 다 3명이 다 허위를 했는데 일치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쵸.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뭐 일 잘 못한 그 공기업 사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무능한 척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걸로 수사망을 피하진 못하는데. 그렇죠. 예. 뭐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지? 제가 아까 드리려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사형과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그때부터는 랜덤 운의 측면이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그냥 포기하려나? 근데 그건 변호인 생각이고 죽거나 평생 썩을 입장에서는 삶의 희망이 그렇게 쉽게 꺼질 리가 없거든요. 뭘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전략은 네. 시간 끌기입니다. 여전히. 예. 네. 뭔 시간을 끄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례가 있는데 네. 양승태 장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형사재판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선고를 그때는 피하려고 했죠. 그래서 끝까지 재판을 지연시켰어요. 그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재판장이 바뀌어가지고 보직이 교체가 됐을 때 재판장이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보자라고 하면서 7개월을 끌었던 그 사건이었는데 그걸 이번에도 그 탄핵 심판 때도 쓰려고 하다 혼난 거 아니에요? 탄핵 심판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다른데 근데 이제 형사로 들어가니까 형사에서는 윤석열이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죠. 한 7개월 더 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게 그래 이번 이제 2025년 대선에서는 뭐 결국에 교체된다고 쳐. 네. 그러면 다시 그 5년 뒤에 2030년에는 터시 국힘이 잡을 수 있잖아. 그러면 재판을 5년을 끌어보자. 그렇죠. 5년. 그 가능성이 있죠. 나경원 재판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5년 못 끌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몇 가지 이제 불리한 게 있죠. 첫 번째 하나는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아마 이제 특검이 아마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최상병 사건, 그 다음에 명태균 사건. 이 명태균 사건은 되게 중요한 게 여러 혐의가 있어요. 여러 혐의가 있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영장을 새로 청구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을. 그러면 양승태의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는 석방이 됐어요. 구속기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시간을 2년 뭐 3년까지 끌 수 있었는데 윤석열은 잘하면 추가 죽을 기소, 때까지 수사받을 수 있어요. 추가 기소로 인해서 아마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구속기간 2년 정도 더 될 수 있고 그러면 재판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만큼 시간 끌기 어렵다. 또 하나 지금 이제 이재명 뭐 대표를 타겟으로 뭐 했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소송 지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다른 막 그 방식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변론 갱신 재판장이 바뀌었을 때 지연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규칙 개정을 규칙 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뭐 반대도 하고 뭐 어쨌든 있는데 만약에 어쨌든 그건 바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윤석열에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게 미리 지금 규칙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녹음 파일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규칙이 지금 이미 적용되고 있네요. 네. 그거를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그 시간 끄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못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양승태 때문에 이미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법원도 시간 끌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미 그 공격을 받아본 그러니까 수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또 당할 생각은 없다. 또 당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뭐 1년 정도 안에는 재판이 1심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1심이 나오면 2심은 그렇게 오래 끌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아마 뭐 2년 안에는 이제 최종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은 어쨌든 5년을 끌어보려고 하겠죠. 그러네요. 나와 있는 4가지의 전략 중에 유효한 건 시간 끌기밖에 없네요. 네. 예. 우리는 시간을 끌면서 10년 시간을 끌었더니 전두환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60년 시간을 끌었더니 이승만이 위대한 지도자로 복권되는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겠네요, 윤석열도. 바라죠. 네. 그럼 이걸 극우 세력도 모르지 않을 거고 여기에 맞춰서 또 어떻게 움직이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법률 영역을 넘어서서 정권 교체가 된 상태에서 이제 1심 재판이 계속 이루어질 거거든요. 된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그 정권 내내 이 재판을 계속 이루어지겠죠. 맞아요. 예, 이제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는 국힘이 이제 여기에 그 이 재판에 계속 물고 늘어나면 이제 국힘의 에너지가 거기에 이제 소진되겠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면 올해 가을쯤부터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고려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 정당 누굴 대선 후보로 올리든 다시 집권하면 이러지 말란 법 있나?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형사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군대에서는 실전 경험이 있는 장군은 굉장히 귀해요. 전쟁을 안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전을 한 번이라도 또 파병이라도 가서 실전 해본 지휘관과 실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지휘관은 달라요. 그래서 위험지역 파병을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내란을 실전으로 해본 지금 경험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이제. 네,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란이 단죄가 제대로 안 되면 이 경험을 그대로 업그레이드된 내란을 할 수 있어요. 네. 유경험자 모심. 이 정호성 그 박근혜 비서관이 지금 용산에서 비서관이 근무하고 있죠. 네. 실전에 국정농단의 경험이 있는 비서관이 이제 국정농단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형사재판은 이제 내란죄가 잘 처벌이 되면 이 미래의 내란을 꿈꾸는 자들에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권에서 저는 계엄 이 내란 관련해서는 사면 부분도 좀 법령을 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사면이 대상에서 제외. 처벌에 대한 경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처벌이고 절대 사면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면이 돼가지고 지금 전두환 뭐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사면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전략하면 되고 어쨌든 형사재판이나 결과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뭐 언론에 이런 기사 저런 기사 나오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괜히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것과 그쪽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거에 불과하지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나는 시간이었어요. 많이 썼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끝으로 그 가석방과 감형을 없앨 수 있어요? 판결에서? 판결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석방 감형은 뭐 법무부나 이쪽에서 할 수 있어요. 아까 나왔지만 사면은 이제 법으로 바꿀 수는 있고. 근데 가석방과 그것도 법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석방의 기준에 뭐 어떤 범죄를 제외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기준을 뭐 강화해서 뭐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3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되게 한다든지. 즉 당장의 재판정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입법부가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령 정도로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법률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가 되면 이 내란범들에 관련된 가석방, 감형, 뭐 사면 이런 관련해서는 법령을 좀 정비를 해서 적어도 이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려는 이 사람들에 대한 혹시라도의 나중에 감형이나 사면 이런 걸 못하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 하지만 지금 붙잡혀 들어가 있는 윤석열은 법이 개정된 후에 법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바뀔 수 있습니다. 적용. 왜냐면 확정 판결 전에 바뀌면 됩니다. 아하. 그런 방법. 서둘러야겠네요. 목표가 분명해지는 효과까지 있네. 그러니까 아까 저는 더없이 유익한 형사 재판이 지금 2년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꾸면 되고요. 네. 국회는 빨리 내란죄 사면을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끼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방규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